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계약법 하고 있죠? 자,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계약법 규정과 당사자 약정이 서로 다를 때 약정이 우선하죠. 다 임의 규정입니다. 근데 계약법 제일 마지막에 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에도 임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까지는 다 임의 규정이에요.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계약법을 마치고 민특법을 약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 해지하고 해지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책은 345페이지입니다. 이제 요약집 345페이지 보세요. 네, 345페이지. 자, 이제 계약 해지하겠는데 먼저 계약이 유효니까 해지 가능하죠. 무효라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지는 일시적 계약에서 행위시효 소급해서 계약이 실효되는 거죠. 반면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실효됩니다. 자, 주의하세요. 이건 소고표 있고 이건 소고표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럼 소고표 여부 말고 나머지 거의 똑같습니다. 해지 거의 똑같다. 뭐가 달라요? 소고표 있고 없다. 그러니까 혹시 시험에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읽어도 거의 똑같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제를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냥 해지는 일단 해지는 일방적 해지입니다. 즉 형성권이죠. 해지권자가 해지한다 그러면 상대방 동의 없이 곧바로 해지 효과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건 단독행위죠. 한편 합의 해지 계약이 있습니다. 이건 했던 계약을 둘이 합의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혼자 없애는 거, 여기는 둘이 합의로 없애는 겁니다. 다릅니다. 자, 그럼 일방적 해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약정 해지와 법정 해지가 있죠. 약정 해지는 해제 사유를 약속으로 정해둔 것이고 법정 해지는 해제 사유를 법으로 정해둔 겁니다. 그래서 법정 해지는 그 사유가 채무불이행 정해서요.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두 가지입니다. 그럼 약정 해지는 그 사유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들이 정한 약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해지하는 겁니다. 상상 이런 애 들었죠? 가백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우리 매수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건물 짓고 싶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한다고 약정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약정했는데 정말로 허가가 안 나오네요. 그럼 갑이 해제를 원치 않더라도 우리 일방적으로 이거 해제해야겠죠. 그래서 이 약정 해제도 일방적 해제 단독행위입니다. 그 다음 이 합의 해제는 법에 없거든요. 법에 없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둘이 좋아서 매매계약 체결했거든요. 근데 막상 집에 가서 둘 다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오늘 아침에 갑이 전화해서 우리 어제 한 계약 없앨까요? 라고 청약합니다. 그래서 을도 그래 없애시다라고 승낙했다. 법에 없지만 어제 했던 계약 둘이 합의로 없앨 수 있죠?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일치했죠. 이게 합의 해제 계약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긴 특약 합의를 잘해야 돼요. 이때 합의할 때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합의가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달라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합의 없으면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해요. 즉 보세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줬어요. 그럼 해지하면서 매매대금을 돌려받겠죠. 그때 이자 100만 원 같은 거 달라고 이때 특약을 했어야 돼요. 이때 이자 특약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소리 못합니다. 그 다음 지금 해지하면 만약에 갑에게 손해가 100만 원이 생긴다. 그럼 이때 손해배상 100만 원 특약 합의했어야 돼요. 이때 안 하면 나중에 다른 소리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든지 뭐로 정한다? 합의, 특약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합의로 뭐든지 정하기 때문에 이 법정 해제 규정이 이쪽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뭐든지 합의, 특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단 우리 판례가 좀 이따 법정 해제에서 해제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3자 보호 규정만 여기에 적용해줘요. 즉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했죠. 안적습니다. 우리 병에게 팔았어요. 병에게 팔았는데 그 후 합의 해제에서 병 소유권 뺐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때는 제3자를 더욱더 보여야 되니까 법정 해제 규정 중에서 딱 하나 제3자 보호 규정만
여기에 적용해주고 나머지는 법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제3자 보호가 적용된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계약해제가 법정해제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호된다는 말이죠. 자, 그럼 해제를 공부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해제는 첫 번째, 해제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비교합니다. 우리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다시 첫 번째,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한다. 우리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 앞으로 그냥 해제 그러면 보통 다 법정해제 말합니다. 그냥 해제는 뭘 말해요? 법정해제. 약정해제는 약정이라고 써줍니다. 합의해제는 앞뒤에 합의나 계약 이 말을 써줘요. 그래서 그냥 해제는 보통 뭘 말한다? 법정해제.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냥 해제는 뭘 말한다? 법정해제. 이건 계약을 없앤다. 법정해제요. 주의하실 게 이건 뒤에 써줍니다. 이건 계약을 없애기로 한 계약이죠. 이건 없애기로 한 계약. 이게 합의해제요. 근데 그냥 해제는 뭐다? 이건 법정해제를 말합니다. 여기 용어에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단추 법정해제만 이제 공부합니다. 그럼 법정해제는 그 사유가 채무불능이고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행지체는 안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럼 한 번 더 이행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채고가 필요하고 불능은 못 하는 거죠. 채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불능 중에 이행지체하는 겁니다. 그럼 544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원칙 최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채무자 즉 당사자 일방 한 명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사를 표시한 경우에 즉 나 죽어도 이행 못해 배째 그래요. 그때는 바로 배째하겠죠. 그때는 채고를 유효하지 않고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갑에게 X부동산 있는데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있죠. 이거 두 개 동시행 관계인데 자 갑이 다짜고자 나 죽어도 소유권 못 넘겨 배째 그래요. 나 절대 이행 못해라고 배째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자 지금 갑이 한 행동 보세요. 여기 최고 의미가 있나요? 최고 의미 없죠. 그래서 을은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다음 지금부터 이행기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기다려도 태도가 변할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또는 이행기 전이라도. 그 다음 이거 두 개가 동시행 관계인데 갑이 소유권을 안 넘긴다 그러죠. 그럼 을은 돈 보여주고 해지합니까? 그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을은 자기 채무나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처럼 을은 현재 즉시 해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해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도중에 갑이 이 의사표시를 적법히 철회합니다. 이행거래사를 갑이 적법히 철회했다. 그럼 이거 없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원상으로 왔죠. 그럼 이제는 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을이 해지하려면 자기 채무 이행 제공하고 이제 최고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원상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을은 할 일하고 최고도 해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때 해지를 했어야 되죠. 해지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철회되면 그때는 이제 최고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중요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시험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험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처럼 법에서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라 그랬죠. 다시 법에서는 상당 기간 정해서 최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A라는 사건에서 상당 기간을 일주일로 가정해 보세요.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거나 또는 3일은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다. 그럼 이 최고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A 사건에서 7일로 가정한 거예요. 근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거나
3일밖에 최고 안 했다. 그럼 최고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외웠죠? 우리가 뭐 외웠죠? 이제 생각나면 땡이에요. 아까 처음에 맞췄어야지.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했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기간을 정하라고 써 있지만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안 정해도 효력이 있다. 유효. 효력이 있습니다. 단 7일 지나야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불리하지 않죠. 그래서 일단 최고도 효력이 있다. 그 다음 이제 정경이가 있는데 정경이란 정해진 기간에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길게 늘리면 여기까지 아주 길어요. 계약의 성질을 또는 당사자부에서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목 달성을 서 없을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정기행위. 즉 이번 주 토요일 12시가 결혼식인데 결혼식 때 화환을 주문했다. 음식을 주문했어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가져오면 됩니까? 하객들 다 갔는데 그때 음식 가져와요? 안 되겠죠. 꼭 정해진 기간 해야 되는 거. 제가 오늘 와서 강의해야 되죠. 근데 제가 오늘 안 오면 돼요? 오늘 꼭 와야 되죠. 정기행위. 근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결혼식 끝날 때까지 화환을 안 가져왔다. 그럼 상대방은 최고를 유효하지 않겠죠? 지금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단 최고를 유효하지 않는 거지 해지한다라고 의사표시는 해야겠죠? 해야 된다. 지금까지 이행 지체했습니다. 자, 이행제 불능에서 546조 채무자 책임인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이건 이행이 불가능이라 최고가 필요 없죠?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갑에게 제주도 별장이 있었죠. 이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별장이 소실됩니다. 그럼 자 별장이 소실된 이유를 봤더니 갑, 채무자 갑의 고의가실로 별장이 없어집니다. 그럼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고의가실 있죠? 이게 이행 불능이 됩니다. 그럼 을은 해제해야겠죠. 이때 최고가 의미가 없죠. 별장 지구상에 하나인데 없어졌죠. 그래서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 아직도 이행기가 한 달 남았다 해보세요. 그럼 한 달 지나면 별장이 살아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또는 이행기 전이라도. 그 다음 갑이 소유권 넘길 수 없죠. 그럼 원래 소유권 의무와 대금 의무가 동시행 관계인데 갑이 소유권 넘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 보여주고 해지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자기 채무나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별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작년에 시험에 처음 나왔는데 자,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계약이 일부 불능 써 있죠? 그러니까 자, 그냥 불능은 전부 불능입니다. 그냥 불능은 뭐예요?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은 이렇게 일부라고 써줍니다. 그럼 지금 계약이 일부만 불능하죠? 그럼 일부 불능할 때 전부 해지할 수 있을까요? 다시 계약이 일부만 불능할 때 전부 해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판례는 이 파란색. 이행이 가능한 게 있겠죠.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 이행으로 목적을 달할 수 없을 때에만 전부 해지 가능하다고 발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이 처음 나왔어요. 그럼 우리 시험은 단순한 게 시험에 한 번 나오잖아요. 한 3, 4년 쭉 나와요. 그러다 한 번도 안 나오면 또 3, 4년 안 나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올해 나와요. 또 여러분 중에 나는 뭐 내년을 준비를 하니까 내년도 나와요. 3, 4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올해 보든 내년에 보든 나온다 생각하세요.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지하려면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는 큰 의무, 주된 채무를 불이행할 때 해지하는 거죠. 이 조그만 채무, 잘잘한 채무는 해지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되죠. 이런 조그만 채무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협력을 안 합니다. 그럼 이건 부수적 채무였죠. 우리가 무효에서 공부했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매매는 주된 채무가 뭐죠? 토지매매의 주된 채무.
돈 주고 등기하는 거죠. 이건 조그만 채무, 부수적 채무라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 해지 못한다고 이미 모의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억 안 나지만 했어요. 앞에 가보세요.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이제 법정해제를 공부하는데 이것도 의사표시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겠죠. 그리고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543조. 자, 이처럼 보세요. 아까 해제는 서고표가 있고 해지는 서고표가 없다 그랬죠. 나머지 거의 똑같으니까 법조문도 보통 이렇게 나란히 나옵니다. 그럼 자, 1항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서 당사자 상방이 해지 또는 해제 권리가 있는 때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그리고 이것도 명시 묵시 가능하다고 했고, 다음에 2항 전항 의사표시는 이제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는 거죠. 도달 전에만 처리 가능합니다. 그럼 중요한 판례가 냈는데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해제권 행사를 소송으로서 해제권 행사했어요. 소송으로서 해제권 행사했다. 그럼 이미 해지됐죠. 이거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이미 해제됐습니다. 이미 계약은 죽었어요. 근데 변호사비 아까서 중간에 소송만 취하했다. 그럼 이미 해제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해제됐어요. 이미 계약은 죽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이미 해제는 됐다.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 그 해제권 행사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이 이미 해제는 됐다. 이미 해제는 된 겁니다. 소송만 중단시킨 거죠. 이 판례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제 불가분성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그럼 불가분성이란 나눌 수 있답니까? 나눌 수 없답니까? 나눌 수 없다죠. 행사도 같이, 소멸도 같이입니다. 그래서 547조 1항에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수인인 경우에 여기도 해지와 해제 같이 나오죠. 이건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공동 매도인이고 병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이쪽에게 해제권이 있대요. 그럼 갑도 해지한다고 해야 되고 을도 해지한다고 해야 됩니다. 단 동시에 할 필요 없는데 이 파란색 전원으로부터 갑으로부터 을으로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 반대로 병에게 해제권이 있다. 그럼 병은 보세요.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됩니다. 갑에 대하여 을에 대하여 해야 돼요. 그래야 해제가 된다. 그 다음 2항이 소멸이에요. 자, 전환 경우에 해제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했대요. 그럼 다른 사람도 소멸해야 불가분성이죠. 그래서 만약에 병에게 해제권이 있다. 근데 갑에게 해제권을 포기해서 갑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을에 대한 해제권 살아있어요? 소멸해요? 소멸해야 불가분성. 그래서 행사도 같이, 소멸도 같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문 이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제는 항상 법정해제인데 법정해제는 그 사유가 채무불이행이었죠. 그래서 해제하면 원상회복이 생기는데 지금 우린 채무불이행 해제입니다. 자, 1항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잘 보세요. 위반한 당사자입니까? 둘다입니까? 다시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제했죠. 그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입니까? 둘다입니까? 둘다죠. 둘다. 각 둘다 모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럼 잘 보세요. 원상회복은 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든 둘다예요. 그래서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라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둘다입니다. 그러나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죠. 그러니까 악의도 포함돼요. 악의. 그래서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게 해제의 제3자 보호규정. 해제의 제3자 보호규정. 근데 악의도 보호됩니다. 다음 2항에서 전항이 원상회복, 전항이보다 원상회복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이죠. 해지한 날 X,
해지한 날이라고 감정평가에 나온 적이 있어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결론, 자,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에요. 잘못을 했든 안 했든 둘 다입니다. 그리고 원상회복할 때 당연히 동시행하고, 그럼 자, 원상회복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죠. 잘못은 이 손해배상으로 따져요. 그래서 계약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둘 다 하죠.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럼 이것은 잘못한 사람만 한다. 그래서 잘잘못 따지지 않는다. 잘잘못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방이 채무를 행하면 이제 상대방은 계약 해지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럼 해제는 소급해가 있는데, 그래서 내 채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했다면 무효라면 부당이득 판환이 있는데, 해제는 아까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그 선이 없어요. 악의도 포함됩니다. 그럼 계약 부분 다 임의 규정이라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관에서 당사자들이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근데 약정이 없다면 아까 이 항에서 금전 돌려줄 때 무조건 이자도 가산한다. 이에 대응해서 물건 돌려줄 때는 이자 대신 그동안의 사용이익, 과실도 반환합니다. 다시 원상회복할 때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요. 특약 없다면 둘 다 이렇게 합니다. 아까 잘못했든 안 했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잘못은 551조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보냈어요. 갑은 아직 잔금 안 받았죠. 근데 갑이 을을 신뢰하고 소유권 넘기고 점유까지 다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잔금 나중에 잘 주세요 그랬죠. 그럼 나중에 그럼 우리 나중에 잔금을 줘요 안 줘요? 주면 공부할 게 없죠? 안 주니까 공부하는 거죠. 안 주니까. 안 줬습니다. 채무불이에. 그래서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이행한 게 있죠. 그럼 원상회복 해야 됩니다. 그럼 자, 갑은 중도금 돌려주죠. 그때 중도금에 대한 이자 가산해요 안 해요? 갑 이자 가산해 안 해요? 지금 누가 잘못했죠? 을이 잘못했죠. 갑 이자 가산해 안 해요? 보세요, 또 안 한다 하잖아요. 가산합니다. 아까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라 했어요. 각 당사자 둘 다 무조건 이렇게 하고 잘못은 이걸로 청구를 했죠. 이자 가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중도금 100억을 받았어요. 100억 받고 6개월 후에 해지했다 해보세요. 그럼 갑은 을돈 100억을 6개월 활용했죠. 그 대가를 주는 겁니다. 100억을 주식 투자해서 6개월간 지금 2배 뛰었잖아요. 2배. 그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아니죠. 갑이 잘못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이자는 지연이자나 이행채체가 아닙니다. 잘못은 을이 했어요. 을돈 100억을 6개월 활용했죠. 그 대가를 주는 겁니다. 잘못해준 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잘못했든 안 했든 둘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은 등기 말소하고 목적물 돌려주고 그동안 사용이익 과실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잘잘못을 따진 게 아니다. 그럼 이제 누가 잘못했어요? 을이 잘못했죠. 그럼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을은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생겨요. 우리 판례 그리고 이 전부가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원상회복과 이거 손해배상 전부 다 동시행. 이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 주의하세요. 원상회복은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의하기 불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원상회복은 잘못을 따지 않아요. 잘못했든 안 했든 선의하기 불문하고 이게 받은 급후 전부를 반환해요. 다시 선의하기 불문하고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이익이 현존하든 말든 무조건 둘 다 받은 급후 전부를 반환한다. 받은 급후 전부란 말이 이것까지 전부 다 반환한단 말입니다.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의하기 똑같다. 그럼 잘 보세요. 잘 봅니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 선의도 과실 이자 다 반환해야 되죠. 다시 선이라도
과실 반환해야 되죠? 다시 지금 세 번째 말합니다. 선이라도 과실 다 반환해야 된다. 선이라도 이자 가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지난번에 점유자 회복자 관계 201조부터 203조 공부했습니다. 그 201조에서 201조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과실을 반환하지 않아요. 근데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요. 다르네? 보세요, 다시. 아까 원상회복에서는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이든 악이든 다 과실 반환해야 돼요. 선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선이라도 과실 반환해야 돼요. 원상회복. 근데 여기 201조는 선이면 과실 취득하니까 과실 반환하지 않아요. 다르죠? 악의는 과실 반환하잖아요. 그럼 이제 201조가 선이 과실 반환하면 악이 반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이 세 가지 조문이 적용됩니다. 이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아까처럼 원상회복이 적용되고 201조부터 적용 안 돼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무효 취소가 되면 선의는 아까 과실 취득합니다. 과실 취득해요. 근데 이 취득한다, 선이. 무효가 되면 적용되니까 과실 취득한다. 근데 계약 해지가 되면 선이라도 과실 반환하라 그랬죠.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있고, 이게 작년에 우리 시험에 처음 나와서 작년에. 그럼 작년에 처음 나오면 또 몇 년 나온다고요? 3, 4년 쭉 나와요. 또 한 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갑부동산을 일가매매해서 을에게 매수인에게 점유율을 넘겼거든요. 근데 매매가 무효가 된다. 그럼 을은 부당이득 반환, 물건 반환해야 되죠. 그럼 선일 때 매매는 201조가 무효는 201조가 적용되니까 과실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물건만 돌려줘요. 물건만 돌려주고 과실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과실은 을이 취득한다. 근데 만약에 매매가 해지가 되잖아요. 그럼 을은 부당이득 목적물 반환해야 되죠? 그때 과실로 반환해야 된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구별하세요. 아주 어렵고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해지로 오셔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이거 다 했죠? 지금 다 했잖아요? 손해배상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자, 해지하면 소급표가 있는데 제3자가 보호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남았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지의 3자 보호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 중요하죠. 지금부터 해지의 3자 보호입니다. 자, 그래서 해지의 3자는 보호되는데, 근데 단 우리 판례가 해지의 3자로 보호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외웁니다. 해삼 등기 외워요. 해삼도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해삼 등기 외우세요. 그럼 등기했다면 해지 전에는 아까 악의도 보호된다 그랬죠. 근데 해지 후에는 우리 판례가 선의만 보호해줍니다. 자, 무슨 말을 보겠습니다. 갑에게 엑스트라 부동산인데 을과 매매하고 을이 갑에게 중도금만 줬어요. 그럼 갑은 아직 잔금을 못 받아서 잔금 채권이 있는데 을을 신뢰하고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럼 일단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서 을이 병을 만나서 그 부동산을 다시 팔았고, 또 어떤 을은 병에게 금전을 차용했다. 금전 소비대차. 어떤 을은 이게 주택이라면 병에게 주택임대차에서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을에게는 돈이 들어왔죠. 매매대금 들어왔죠. 차용금 들어왔죠. 보증금 3억 들어왔죠. 그럼 을은 이제 갑에게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자, 을이 이제 잔금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공부한다 그랬어요. 안 줘서 채무불리해. 그러니까 갑이 상당 기간 채무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해지는 소급표가 있어서 1번으로 소급해서 1번부터 처음부터 계약이 실효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도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럼 이 병들은 처음부터 권한 없는 자와 이의관계를 맺었죠. 그래도 해지되기 전에 이의관계 맺었으니까
얘들은 해지의 3자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 현재 이 사람들은 해지의 3자로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 병들은 해지의 3자로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등기 안 했으니까. 등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번이 없죠? 5번이 없네. 5번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보호되려면 해지되기 전에 매매했죠. 그럼 소유권 등기를 했어야 돼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도 했어야 됩니다. 다음 얘가 보호되려면 돈 빌려줬죠? 그럼 병이 채권자, 의리 채무자. 그럼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했어야 돼요. 또는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가압류를 했어야 돼요. 부동산을 압류가압류했단 말이 등기했단 말이죠. 그 다음 얘가 보호되려면 등기 대신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걸 했어야 보호됩니다. 세워요, 해삼등기. 근데 우리 판례가 다른 3자는 등기를 요하지 않거든요. 비통착사강 3자 등기 요하잖아요. 유독 해지에서만 등기를 요합니다. 왜 이걸 요하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등기하면 아까 이제 아기도 다 보호되는데, 만약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럼 해제를 2월 15일 했거든요. 우리 기분 나빠요. 우리 그 다음 날 2월 16일 날 친구 A랑 짜고 가짜로 짜고 2월 16일 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매매계약서에 매매 일자를 2월 1일로 써버려요. 그럼 사실 매매는 가짜로 2월 16일 날 했지만 지금 서류상 이 날짜 전에 매매한 것처럼 보여요. 그럼 A가 보호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이런 A를 보호 안 하려면 해지되기 전에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등기를 갖췄어야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A가 보호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지의 3자는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래야 이런 A가 보호 안 됩니다. 그리고 해지 전이라 아기까지 보호된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이제 진짜로 병을 처음 만났어요. 해제 당하고 등기를 원상회복하기 전에 병을 처음 만나서 이번엔 진짜로 매매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넘겼어요. 그럼 해제 후에는 우리 판례가 해지의 사실을 몰랐던 3자만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해제 전에는 아기까지 법에 선의가 없었으니까. 근데 해제 후에는 우리 판례가 선의까지 보여줍니다. 다 뭐 해야 된다? 다 등기했을 때. 그럼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자, 만약에 누가 채권을 압류가압류했다. 채권 등기할 수 있나요? 등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제3자로 보호 안 돼요. 등기 못하니까 채권에 별 행동을 다 해도 보호 안 된다. 근데 여기는 뭘 가압류했죠?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그럼 부동산을 가압류는 등기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는 보호되는데 여기처럼 채권을 가압류는 등기 못하죠. 그래서 보호 안 되는 겁니다. 잘 비교하세요. 해삼등기. 그럼 자 이제 글로 읽어볼까요? 자, 그럼 보호되는 3자가 첫째, 뭘 가압류했죠?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등기했단 말이네. 보호된다. 다음 아까 대항요건 갖추면 보호돼요. 임대차 대항요건 주임법. 그리고 자, 해지 의사 표시 전에 소유권 등기하면 보호된다. 등기했으니까. 그리고 매수인과 매매 이약을 체결한 후 그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여기서 가등기했죠? 등기했죠? 보호된다. 아까 보신 것처럼 전세권 등기하거나 또는 저당권 등기했다. 다 등기했죠? 여긴 등기 대신 대항요건. 그럼 보호된다. 그럼 이제 보호되지 않는 3자가 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해요? 채권 등기 못하죠? 보호 안 된다. 여기도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해요? 채권에 별 이상한 행동을 다 해도 등기 못하죠? 보호 안 된다. 그 다음 이게 좀 어려운데 자 보세요. 토지를 매도했다가 대금제금을 발동해서 그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뭘 해지했죠? 토지. 근데 그 토지에 신시된 무슨 매수인? 건물 매수인. 그럼 해지는 토지인데 너는 건물 매수인. 목적물이 서로 별개라 보호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갑토지를 우리 매매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돌에게 등기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토지는 갑소인데 우리 건물을 지었죠. 건물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병이 등기하면 건물 소유권 취득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끝까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니까 갑이 토지 매매를 해지했다. 그리고 가보니까 병이 건물 소유자네요. 갑이 야 건물 철거해. 그러니까 병이 그래요. 너 해삼 등기라고 들어봤니? 난 네가 해지하기 전에 등기한 사람이야. 나 해지의 3자로 보호되니까 철거 못해 그랬어요. 그럼 얘가 보호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토지를 해지했죠. 보호되려면 토지를 사서 등기해야 돼요. 다시 토지를 해지했으니까 보호되려면 뭘 사야 돼요? 토지를 사서 등기해야 돼요. 토지와 건물 전혀 별개죠. 그러니까 보호 안 되니까 철거해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건물 매수인 보호 안 된다. 그 다음 이거 지난주에 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 안 된다. 다음 이거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아직 우리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다음 잘 보세요.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입니까? 등기입니까? 대장이죠. 그럼 보호 안 됩니다. 해삼 등기를 해야 돼요. 대장은 공시가 불안합니다. 등기까지 해야만 보호된다. 그래서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다른 민법 시험에 나왔거든요. X 해삼 등기, 단호하게 등기 아니죠? 보호 안 된다. 이렇게 해지의 3자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 3자 범위를 확대한다 그랬는데, 아까 해지 후에는 그 몰랐던 선의 3자만 보호한다 그랬죠? 해지 전에는 악의까지. 다 등기했을 때. 그 다음 이제 해지는 아까 했죠? 장래요다. 그리고 해지가 시험에 나오면 해제로 바꿔준다. 그래서 합의 해지가 나오면 합의 해제로 바꿔요. 오늘 제일 처음에 이거 특이하게 없는 한 이자라든가 손해를 상관없다 그랬죠? 똑같다. 해지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지와 해지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계약법 강론으로 갑니다. 이제 책을 쭉 넘기셔가지고 책을 이제 353페이지입니다. 요약집 353페이지. 요약집 353페이지. 이제 매매계약 나오니까 지금부터 매매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563조가 있는데, 자, 매매는 당사자 일방,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 매수인에게, 그 다음 잘 보세요. 이전합니까? 이전할 걸 약정합니까? 약정하고, 상대방 매수인이 반드시 대금, 금전에 하나입니다. 금전에 하네요. 금전이 아니면 교환입니다. 그래서 매매와 교환, 차이점 딱 하나예요. 금전이면 매매, 금전 이후에는 교환. 차이점 하나입니다. 여기도 대금을 지급합니까? 지급할 걸 약정합니까? 약정. 이 약정이다. 낙성계약.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라 그랬죠. 자,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X를 매매했습니다. 그럼 갑은 매매가 뭐죠? X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할 걸 약정한 거죠. 그게 매매입니다. 근데 이 매매했는데 이 X는 A 제3자 소유예요. 그럼 갑은 내 것도 아닌데 매매했죠. 이걸 타인 권리 매매. 그래도 위험이다. 매매가 등기했단 말 아니죠? 등기하기로 약정한 거니까 갑은 어떻게 하면 되죠? A에게 돈 주고 사서 을에게 등기 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유효입니다. 그래서 매매나 임대차 채권행위는 이 부동산의 권한 없어도 유효라고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568조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야 되죠. 약정만 했으니까 이제 이전해야 되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해야 되죠. 약정만 했으니까 이행해야 되죠. 이항에서 둘 다 이제 동시야 공평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 507조 본절이 매매예요. 원래 본절이 제1절 매매. 그러니까 제1절 매매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실 매매 규정들은 교환계약과 임대차에 함께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매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찬장 넘기면 354페이지 매매 이약. 일단 별로 안 중요합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습 안 해도 돼요. 이건 8월 달에 문제 풀이할 때 해도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근데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해드릴 의무가 있는데 그냥 오늘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8월 달에 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매매 이약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식당 이약하죠? 영화표 이약하죠? 이약하잖아요. 그게 이약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조문은 이게 법조문이 가끔 시험에 나와요. 매매 일방 이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때 바로 매매 요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세요.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 이게 형성권이에요. 매매해 그럼 바로 매매가 되는 겁니다. 형성권. 그럼 예를 들면 식당이 있는데 우리 전화해서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4명 예약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식당에서 노 할 수 있죠? 이미 예약 찼어요. 노 하면 매매 예약이 안 된 건데 네 그럴게요 라고 하면 이제 7시에 매매 예약이 식당 예약이 했죠. 예약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할 일 다 했습니까? 앞으로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진짜로 음식 매매 해야겠죠.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 대채권 계약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우리 상적으로 금요일 7시가 됐는데 7시에 의리 안 옵니다. 약속해놓고 의리 안 와요. 갑이 전화해서 야 너희들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래요. 의리 7시 안 오니까 갑이 전화해서 너희들 빨리 와서 밥 먹어. 그럼 음식 매매 계약, 음식 매매 성립합니까? 성립할 수가 없죠. 그 말은 갑 측에서는 예약을 완결할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7시에 을 4명이 왔어요. 7시에 4명이 와서 우리 빨리 밥 줘 그래요. 그럼 바로 음식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 말은 을 측에게는 예약을 완결할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처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완결권이 일방에 있어요? 쌍방한테 있어요? 일방에게만 있고 쌍방 아니죠. 그래서 매매 이약은 대부분 일방 이약으로 추정합니다. 보통 한쪽에 없고 한쪽에게만 있으니까 일방 이약으로 추정한다. 그럼 이 법조문이 자 을이 와서 빨리 밥 내놔. 그럼 매매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대방 을이 밥 내놔라고 하면 바로 매매 요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럼 부동산 예를 들어보면 갑의 엑스란 부동산 있는데 을이 그래요. 제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제가 나중에 3억에 살게요. 그랬어요. 갑이 노 하면 안 되는데 갑이 그래 나 당신에게 나중에 3억이 팔게. 그러면 이제 매매 이약이 성립합니다. 그럼 두 사람은 나중에 진짜로 매매해야겠죠. 본계약할 의무가 있죠. 이것이 일방계약, 채권계약.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 3억에 산다 했죠? 갑이 나중에 야, 너 빨리 3억이 사. 그럼 매매가 성립합니까? 갑이 야, 너 빨리 3억이 사. 그럼 매매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갑 측에게는 이 계약을 완결할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3억을 준비해 왔어요. 우리 3억을 보여주면서 너 빨리 3억이 팔어. 그러면 바로 매매가 성립됩니다. 그것을 을 측에게는 이 계약을 완결할 권한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것을 일방 예약, 보통 한 명에게만 완결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형성권이라 해서요. 빨리 팔어 그러면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된다. 그럼 이걸 언제까지 행사할까요? 언제까지? 그래서 자 만약에
존속기간을 둘이 행사기간을 약정할 수 있죠? 제가 1년 안에 3억에 살게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1년 안에 사야겠죠. 1년 지나면 값은 안 팝니다. 그러죠? 그래서 1년 안에 살게요. 그럼 1년 안에 사야 돼요. 근데 깜빡이 잊고 행사기간을 안 정했네요. 그럼 늦어도 10년 내에 사죠. 늦어도. 그러니까 이걸 안 정하면 갑이 바보죠. 갑이 정해야겠죠. 안 정하면 갑이 바보예요. 어른 10년간 아무 때나 사면 되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이게 3억이 10억으로 뛸 수 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갑이 정해야 돼요. 갑이. 안 정하면 갑이 바보 되는 겁니다. 이제 안 정하면 예약 1부터 10년 이내에 사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자, 이건 시험범위 아닌데 이처럼 자, 청구권은 소멸시효 문제가 되고 이처럼 형성권은 제척기간 문제인데 보통 제척기간은 10년에 걸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공부했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안 걸린다.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소멸시효 걸린다. 이처럼 청구권은 제척기간과 아무 상관이 없고 소멸시효 대상인가 아닌가요. 근데 형성권은 소멸시효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형성권은 보통 10년의 제척기간 대상입니다. 근데 시험범위 아니라 뭐 차이점은 굳이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형성권은 제척기간이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매에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계약금이죠. 그래서 계약금부터 10분 쉬고 하겠습니다.